자, 여기 보시면은 하락을 뜻하는 고음 책에서는요, 야, 이거 경제지표 봐라.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있냐? 지금 뭐 소비도 좋고 고용도 좋고 물가는 심지어 올라가게 생겼고 이러는데 금리 인하를 하자고 하는 게 억지 아니야?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앞서서 먼저 올라갔고 중소형주 이런 것들도 다 유동성 기대감이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폭락하겠지, 최소한 조정이 이어지겠지라고 하는 쪽이 비관론 쪽이고요. 아유, 경제가 좋은 거잖아. 경제가 좋다는 말이 뭔지 모르니 기업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금리 인하 안 해도 증시가 버틸 수 있어 라면서 또 이제 강세론자 쪽은 강세장 3년차 주장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많이 안 하더라도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증시가 침체 쇼크 같은 폭락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강세론 뷰예요. 그래서 지금 팽팽하게 또 비관론주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처럼 연초부터 지금 하락장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벌써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 아니다. 2023, 2024처럼 단기 조정이 있지만 강세장 3년차가 이어질 거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 정리해보자면요. 역시 지금 올해 키워드는 금리입니다. 제가 계속 금리 한 주에 한 번씩 짚어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10년 금리가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유동성, 돈 거두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1순위 지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전 고점을 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설마 했거든요. 이걸 예측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데 금리가 이렇게 정말 전 고점을 넘을까 이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쭉 타임라인 적어왔습니다. 12월 18일 날 기억나시죠? 벌써 이제 한 달 다 돼가는데 12월 달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많이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4.5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12월 27일 날 강력한 소비 지표가 나오면서 4.6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4.7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번 주 1월 10일 날 금요일 날 고용 지표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4.8 완전 끝까지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4.79 막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걱정인데 경제가 너무 좋다. 또 나왔죠. 아메리카이즈 스트롱. 도대체 미국 경제는 언제 둔화되는 걸까요? 언제 침체가 오고 둔화가 되고 이런 걸까요? 둔화된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나오고 심지어 계속 이제 이 목소리 나오는 겁니다. 금리 인상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동결하다가 이제 물가 오르기 시작하면 또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오니까 이제 시장이 좀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를 낮추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주에 아직도 줄줄이 남은 게 많거든요. 물가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물가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기름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너무 오르면 어떡하니, 소비가 또 너무 강력해도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지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 취임식, 이제 올해 1월의 메인 이벤트죠. 트럼프 취임식도 1월 20일 날 몰려 있습니다. 지금 1월에 이벤트 많은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취임식 때 또 어떤 폭탄 발언을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관세를 정말 어떻게 때릴 것인가, 향후 100일 동안의 이 행정명령을 뭐부터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할 것인가, 불확실성, 증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 우려가 좀 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월 말에 또 1월 FOMC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12월에도 연준하고 트럼프하고 기싸움했다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는데 1월 달에도 또 이제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굿 애프터눈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막 증시 또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것도 1월달은 조금 기대를 낮춰야겠다. 이거 너무 뭐가 많다. 이슈가 많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즈아 이런 분위기는 톤 다운되는 분위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4.5인데 미국 기준금리보다도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미국 10년 금리가 이제 다음 차례는 5%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기사에서 막 5%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올 건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물가가 세게 나오고 소비도 강력하게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 인하가 아니고 인상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는 5%, 이때도 5% 찍으면서 증시 쇼크가 왔었거든요. 증시 충격이 한번 또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다 하면서 요 10년물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진정되느냐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미국 10년 금리가 좀 진정되면 증시도 저점 다지고 반등하기 쉬운데 계속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작년에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월에도 노랜딩이라 그래서 전망이 부각됐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 1월에도 이렇게 경제 지표가 똑같았어요. 똑같이 좋았거든요. 작년에도 막 고용 서프라이즈, 물가 서프라이즈 막 이러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하 끝났다 이랬거든요. 작년에도 진짜 딱 1년 전에 제가 소개된 영상 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결과적으로 4번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전망은 정말
날씨처럼 변덕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너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한다던데요, 금리 인하 올해 끝났나요, 큰일 났나요, 이런 걱정까지는 조금 너무 이렇게 앞서서 하실 필요는 없다. 진짜 전망은 계속 바뀐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 전망은 참고 정도만 하는 수준이지 이거 보고 막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이러시면은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주 단위로 참고 정도, 금리가 올라가서 그 핑계 삼아서 증시 조정을 받았구나, 그리고 5%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좀 더 충격이나 증시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 증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미국 10년 금리가 오르는 게 증시랑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가볍게 최근 2년 동안의 내용만 보여드려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미국의 10년 금리가 급등할 때 증시는 조정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여기 파란색 미국 10년 금리가 급등할 때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요. 10년 금리가 2023년 5% 도달했을 때 증시도 10%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2024년 들어서 미 금리 4.7 돌파했을 때 증시도 한 5% 조정받았고요. 지금도 4.8 넘어가니까 증시가 한 5% 가까이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리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길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에서 유동성 우려, 돈을 푸는 거에 대한 반대로 돈을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걱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야, 돈이 풀리는구나, 유동성이 좀 풀리는구나, 증시에, 전세계 자산시장에, 이러면서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해 놓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부담을 받는 구간이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증시가 올라가기 더 쉬워진다.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 증시가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어요. 그래서 2022년에 1월부터 스타트 딱 하자마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저랑 같이 견디신 분들 이때 진짜 고통스러웠는데요. 역사상 가장 긴 하락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그 전까지는 제외하고 1년 내내 증시가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저랑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저도 이게 하락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다 지쳐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하나둘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시고 저도 이제 사모으자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1년 내내 빠지는데 뭘 사모아요, 돈이 어디 있다고 맨날 사모으라 그러냐, 이런 댓글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락장이 길어지면은 지치는 거죠. 2022년부터 2020년 말까지 빠졌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러우 전쟁 터지고 이제 물가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1년 내내 하락을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23, 24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조정 좀 길게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핑계 삼아서 올 상반기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지금 이 정도 경제가 좋아서 금리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되는데, 빅테크 실적 잘 나와주면 또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강세장 3년차 또 이어갈 거다, 이렇게 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부정 쪽보다는 단기 조정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끝났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 위험 지표는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보는 지표에 따르면 일단은 이렇게 양쪽 의견 들려드리고요. 자, 지금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증시가 한 5% 가까이 빠졌는데, 작년 8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 8월에 블랙먼데이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시가 한 10% 가까이 빠졌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확실히 요 나빠진 심리 지표가 하나가 나왔는데, 요런 글들이 많아지면 심리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 주에 올라온 글인데, 자, 한국 경기 안 좋다면서 박살나가지고 국장 버리고 미국 증시 갔는데, 미장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박살이네. 이게 말이 되냐? 가는 곳마다 박살나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잃고 미국 증시에서 잃는 케이스가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미국 증시도 2018년에 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한국에서 겨우 20-30% 손절하고 미국에 올라탔는데, 그때도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한국 증시 다 떠나가지고 미 증시 올라탔는데, 미국에 와서 또 얻어맞았다 하면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막 한국에서 잃고 미국에서 잃어서 저 지금 이제 완전 박살났습니다, 어떡하죠, 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던 시기였는데, 정말 그 소름 돋게도 요 글이 올라옵니다. 2025년에도 트럼프 얘기 시작하니까 공교롭게 데자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박살, 미국 증시는 경기가 좋아서 박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거지? 라고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냉정하게 말하면 투자 원칙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라고 제가 할 입장은 아닌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다 겪었던 사례라 가지고
제가 막 주식 투자 건드리는 것마다 떨어지고 내가 사면 꼭 고점이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진짜 원칙 없이 투자하면은 미국 증시라고 돈을 무조건 번다 이거는 정말 그거는 오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강세론자인 황소도 돈을 벌 수 있고 신중론자 비관론자인 곰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돼지, 탐욕만 있는 기준이 없고 탐욕만, 그냥 탐욕에 눈먼 돼지는 결국 도살당한다, 돈을 못 번다. 이게 되게 좀 살벌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끼면 눈이 먼다라는 걸 좀 비판한 그런 격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이제 아무 기준 없이 옆에 사람들이 다 미증시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나도 해볼까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위험하고 돈을 잃기 마련이다. 헌납할 수 있다. 우리 소중한 돈이니까 그 얘기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로 좀 심리가 나빠졌고, 그래서 제가 이 글 보면서 심리가 나빠졌네 하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확실히 심리가 지금 공포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요. 나만 지금 기분이 불편한지 옆 사람들도 지금 다 기분이 불편하고 안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약간 그 상황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도 상황 판단하기 좋을 수 있는데, 지금 공포 구간이라는 얘기는 사람들 심리가 많이 안 좋고 계좌 상태가 안 좋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요 극단적 공포 구간, 즉 숫자가 25거든요. 25 미만에서 모아가면은 분할 매수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큰 후회는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요때 저점이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람들 심리가 상당히 안 좋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심리가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조정이 이어지니까 요게 이제 25 밑으로 가면 극단적 공포고, 지금은 공포 구간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극단적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반대로 말하면 극단적 탐욕이나 탐욕에서만 안 사도 고점에 물린 일이 적은데, 이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간편하게 파악하실 수 있지만 이런 저점은 잘 맞추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심리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만과 불평과 미국 증시 해도 돈 잃는다라는 한탄 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정도가 이제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고, 다만 뭐 제가 그래서 지금 절호의 줍줍 기회냐라고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이제 단기 조정에 그칠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하락장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판은 아닌데, 이게 지금 확실히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 1월에 증시를 흔들 요인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딱 월가 입장에서는 먹잇감으로 좋죠. 막 올렸다 내렸다 막 요동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쓴 사람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털어먹기 좋은 그런 시즌이에요. 트럼프 발언을 가지고 호재 악재 삼았다가 1월 FOMC 때 금리 연준 의장 발언 가지고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뭐 파생시장 레버리지 쓴 사람들 털어먹기 좋은 구조고, 일본 금리 결정부터 빅테크 실적 시즌까지 해가지고 1월 중말 지금부터 변동성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이 단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인데, 이제 장기 관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변동성 지수라는 건데, 향후 한 달 동안 증시가 얼마나 위아래로 많이 움직일 거냐에 대한 어떤 베팅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레벨이 한 단계 업된 거 보시나요? 작년에는 이렇게 되게 고요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런 장은 되게 투자하기 편안합니다. 고점에서 10%도 안 빠지는 장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변동성 높아진 거 보이시죠? 이게 시장이 이미 트럼프뿐만 아니라 고금리, 물가 이런 것들을 이슈로 증시가 변동성이 커질 걸 반영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쉬운 장이 아닐 수 있다. 종목 장세로 갈 수도 있고 증시 전체는 좀 조정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올해 같은 난이도가 높은 강세장 3년차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기회를 잡기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 이슈가 많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구간을 좀 넓게 잡거나 기간을 좀 더 길게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일기 데자뷰 느낌 나는 것들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도 트럼프와 파월이 기싸움을 했었는데 지금도 또 그런 구도가 형성되고 있죠. 트럼프가 이미 지금 또 금리 높다고 한마디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연준 조직 개편한다 그러고, 머스크도 연준 너무 직원 수가 많다 이러면서 슬슬 압박을 걸고 있는데, 둘이 또 싸우면서 기싸움하면서 증시가 또 피곤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요 장표 보여드리는데 이 리포트 올려둔 거 있습니다, 카페에. 그래서 강세장 3년 차에는 10% 조정이 되게 많았다. 통계도 그렇고 그 모든 요인은 금리였는데, 마침 또 금리 이 리포트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론은 금리 때문에 올해 조정이 되게 자주 올 거니까 욕심내기보다는 조금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취임식 이제 디데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시장이 이때까지는 기대감 위주로 반영했다면 이제는 악재나 정책 우려를 많이 반영하면서 좀 쉬었다 갈 수 있고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이 정도 시나리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매크로는 그렇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금리나 매크로 이런 예측은 사실 무의미할 정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우리 그래도 또 증시 개별 기업들 공부 같이 해야겠죠. 이 와중에도 가는 종목은 갑니다. 자, 이번 주 금리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고 하지만 또 오르는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자, 이 주간으로 보시면요. 야, 올해 2주 연속 지금 AI 인프라 주들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S&P 500 수익률 1등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원전 기반 전력 발전 기업이 1등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올해 수익률이 무려 36.4%.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경쟁사인 비스트라 이런 기업부터 해가지고 여기 소형 원전 기업,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열시켜주는 기업 버티브, 소형 원전,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들, TSMC 같은 반도체 생산, 뭐 밑에 엔비디아는 이제 올해 수익률 플러스 1, 2%로 내려가긴 했지만 조정받아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로 되는 게 AI 인프라가 올해 강하다.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지난주 이어서 올해 2연속 주간 1, 2위 지금 싹쓸이 중인 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원전, 역시 AI 인프라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서프라이즈성 이슈가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왔죠. 증시가 조정받는데 지금 역주행 혼자 달려나갑니다. 원전 1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또 미국에 있는 다른 칼파인이라는 가스 발전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 거의 최대 규모의 전력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미국 정부랑 빅테크가 이 기업 밀어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CEO도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텍사스, 이런 뉴욕 이런 전략적 주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왜냐면 이쪽에 데이터 센터들을 지금 빅테크가 막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도 빨리빨리 인수합병 해가지고 점유율 늘려서 그 수요에 발맞춰서 공급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아주 흐름이 강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 들었었던 기업이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정부도 원전 역대 최대 계약해줬고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랑도 독점 공급 계약 맺는 기업으로 계속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전력 공급 기업, 원전 기업은 AI 인프라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주도주로 가는 것 같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보실 기업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지난주에 CES가 핵심이었죠. 물론 CES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좀 빠지고 조정받았는데 그래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젠슨왕 연설에 또 AI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느껴졌는데요. 젠슨왕의 핵심은 AI 에이전트와 AI 끝판왕인 물리 AI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AI가 끝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1이 이제 챗GPT 수준이었다면 이제 페이지 2, 2단계죠. AI 모멘텀 2막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실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 조정받으면 AI 관련된 기대감과 함께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길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와 AI 자율주행, 로봇, 물리 AI까지 계속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지만 또 조정 이슈 끝나면 가장 강하게 올라갈 주도주가 역시 AI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도 엄청 클 거고 물리 AI, 실제 AI 시대도 산업이 엄청 클 것이다 강조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진짜 스타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 운집했다는 그 영상하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야 진짜 워렌 버핏 주주총회 같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워렌 버핏이라고 할까요? 투자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은 젠슨왕인 것 같긴 해요. 일론 머스크도 오죽하면은 젠슨왕의 라이브를 공유하면서 막 자기도 본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젠슨왕의 입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젠슨왕의 이 가죽 자켓이 어느 브랜드냐까지도 이제 돌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톰포드라는 브랜드인데 톰포드는 참고로 제가 알기로 에스티로더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물론 그렇다고 에스티로더를 추천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톰포드인데 뭐 이 가죽 자켓 가격이 1,500만 원인가? 뭐 저는 감이 없어가지고 이 옷에 대해서는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젠슨왕 돈 많이 벌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던데 당연히 많이 벌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자, 한 주간의 이 AI 관련된 이슈들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언급을 해볼게요. 엔비디아는 젠슨왕이 로봇 시대가 이제 챗 GPT 모멘텀을 맞았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죠. 22년에 챗 GPT 나오고 나서 AI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로봇이 챗 GPT의 모멘텀을 맞았다는 거는 뭐 젠슨왕이 거의 찍어주다시피 로봇이나 물리, 자율주행 관련된 쪽 봐라 이렇게 거의 찍어준 거라서 한번 올해도 그렇게 될지 잘 봐야겠습니다. 구글도 그래서 물리 AI 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죠. 뭔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AI 단계로 지금 빅테크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사실상의 데이터는 다 수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 시뮬레이션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자체 AI 비서 그록 세 번째 버전 3 공개한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전 테슬라 차량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보면은 자동차랑 대화하는 수준에 단순히 음성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먼저 막 차 오너한테 말도 해주고 대화하는 수준이 나오는데 야 진짜 그런 세상이 올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지금 챗GPT가 이미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그록3 이런 버전이 테슬라 자동차에 탑재되면 무슨 사이버 포뮬러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만화처럼 서로 간에 대화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테슬라 제가 자동차 몰고 있다가 약간 졸면은 음성 비서가 저한테 졸지 말라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런 시대가 올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테슬라도 지금 신형 자동차도 공개했는데 모델 Y가 중국에서 뭐 하루 만에 5만 대 주문 들어왔다 이런 썰까지 도는데 실제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신형 자동차 공개 이런 기대감 덕분에 이번 주에도 주가가 생각보다 덜 빠졌죠. 잘 방어했습니다. 보합 정도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나쁘지 않고, 또 자율주행 로보택시 또 끝판왕이라 가지고 엔비디아 젠슨왕도 테슬라를 주요 경쟁사로 지목을 했죠.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 시대가 열린다는 이런 얘기도 많고, 이제 오픈 AI도 거기에 거들어가지고 연초부터 샘 알트만이 인간 수준의 AI에 이미 도달했다. 야, 이제 이미 기술은 됐다 이거죠. 언제 공개하느냐 그 수준이고, 2025년 중으로 이미 AI 에이전트가 노동력, 현실 세계 노동력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은 인간을 넘어서는 AI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TSMC랑 폭스콘은 최대 고객이 이제 애플에서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것도 참 사실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TSMC도 애플이 최대 고객사였고 폭스콘도 애플이 최대 고객사였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주문량이 많으니까 엔비디아가 애플을 주문량에서 넘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게 스마트폰 수요에서 AI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에 얼마나 이 확장성이 큰지 지금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기사라서 꼭 넣어놨고요. 제가 여기 표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게 사실 약간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젠슨왕에 찍은 게 이제 로봇 분야, 물리, AI 에이전트 시대, 자율주행 뭐 이렇게 간다 쳤을 때 빅테크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역시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각각 다 분야별로 강점 밀고 가고 있는 것 같고, 동그라미 쳐둔 건 TSMC는 이제 그 분야에 또 다 반도체 만든다는 뒤에서 웃는 기업이라는 거고, 엔비디아는 물리 분야, AI 에이전트 분야, 자율주행 분야 다 자기들이 플랫폼 있으니까 자기들하고 협업하면 돈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뭐 TSMC부터 빅테크까지 이 시대에 지금 AI 끝판왕 시대에 대비를 각자 관점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또 계속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릴게요. 좀 더 보기 좋게 공유를 해서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업데이트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번 주 또 이슈가 나왔죠. 트럼프가 또 AI 투자를 유치했죠. 그래서 취임도 전에 거의 세일즈 왕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그냥 부자들이 와가지고요, 트럼프 별장에 와서 AI 투자한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AI 인프라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들이 한없이 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중동 재벌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억만장자, 두바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바이 억만장자가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억만장자인데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상황에 따라서 2배 이상 투자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와가지고 이만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1000억 달러, 이번엔 또 200억 달러 투자 유치했습니다. 미국이 돈을 진짜 빨아들이는 게 느껴져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미국의 AI 인프라, 제조업 부활, 또 데이터 센터, 미국의 이제 AI 패권 장악을 위해서 계속 돈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빨아들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부분에서 빅테크들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QQQ, 나스닥 ETF가 제일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S&P 500도 좋지만 빅테크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하면 이게 좀 더 좋고, 반도체도 엔비디아부터 반도체 주식들 모여있는 ETF 제가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경쟁하면서 시장 파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 저렇게 돈 싸들고 지금 전 세계 뭐 재벌들이나 사업가들이 미국 AI에 투자하겠다고 너도나도 지금 돈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과실들을 빅테크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도 미국의 AI 반도체들이 많이 또 과실을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여기 ETF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최종 승자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은 여론이 지금 물리 AI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 이런 쪽이 이제 양강구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이런 분야 때문에 산업이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지수가 좀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빠지면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버티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무리하게 하신 것만 아니면은 기간 조정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빅테크도 지금 10% 이상 빠지기 시작한 주식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15%, 20%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믿음이 있는 주식에 한해서입니다. 시장 지수와 함께 중소형주 말고 대형 우량주 위주의 줍줍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제가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많이 빠진 시총 100등 안에 들어있는 우량주들 참고하시라고 넣어놨는데요. 이거 나중에 상세히 다룰 건데 언급만 해드릴게요. 반도체에서는 AMD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고, 어도비가 요즘 고금리와 AI 경쟁 우려 때문에 42% 빠져 있고, 그리고 비만약 회사 노보노디스크도 41% 빠져 있고,
반도체 장비 회사도 33% 빠져 있는데 얘는 빠졌다가 조금 회복을 노리는 추세고요. 원래 거의 40% 가까이 빠졌다가. 그리고 펩시도 거의 마이너스 27.5%. 요즘 펩시, 코카콜라, 허쉬, 몬델리즈, 식음료 기업들, 배당주들 지금 고금리 때문에 박살나고 있습니다. 리츠도 그렇고 머크도 제약 배당, 존슨앤존슨 제약 배당 다 박살나고 있고, 오라클과 어도비,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이런 애들은 AI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고금리에 취약해서 박살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쉐브론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테슬라는 최근에 좀 과열시키느라고 조정 좀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20% 정도.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하는 게 한 시총 상위 한 5, 60개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 번씩 많이 빠질 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건 이제 카페에 한 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매일매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빠진 날 있으면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주 그래서 정리해봤고, 캘린더 돌아오는 주 바쁩니다. 1월 지금부터 제일 바쁘고 변동성 커지는 시즌이어가지고요. 조금 정신 없으실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소음 제거하시고, 빠지면 살 주식들 미리 적어놓으시고 노트에 현금 비중도 한번 계산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했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는 원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주목을 받는 주간인데 지금 안 그래도 중국에서 독감 유행한다 그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니 감기, 독감, 이번에 또 전염병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감기 이런 것들 때문에 백신주들이 일시적으로 들썩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고금리가 아니면 바이오 제약주들이 1월 달에 되게 들썩이는데 지금 고금리 때문에 약간 좀 주목을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1월에도 한국의 코스닥 바이오주들, 테마주들 들썩이기도 하고, JP모건 헬스케어에 컨퍼런스 참석한 뭐 비만약 관련주들, 항암제 이런 것들 테마주들이 들썩이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번 일단은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다시 또 주목을 받는 시즌이 와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돌아오는 주 빅테크 실적과 함께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좀 대기 모드로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말이 더 주목받겠죠. 지금 트럼프 한마디에 시장이 다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1월 29일 FOMC, 1월 29일 테슬라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1월 29일은 잠을 못 자는 날이다. 테슬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한 방에 발표하고 FOMC까지 있어서 그날 잠자긴 글렀다 하시는데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연준의장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새벽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동시에 실적 발표하는 뭐 위아래로 막 몇 %씩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거 빅7 실적 일단 확정은 아닌데 별표 친 거 빼고는 확정이거든요. 앞에 거 확정이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고 커뮤니티에도 한 번씩 업로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금융주 실적 시즌이에요. 미국의 산불 화재가 되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 피해가 또 커짐에 따라서 금융주들이나 지금 보험주, 그리고 미국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조금 살펴보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영상에서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캘린더 계속 업데이트 공유 드릴게요.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